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곳 아닙니까? 네. 이 북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에 포함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올해 초에 주민들을 향해서 거창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너무나 급하게 북한군 병력들을 파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듣는데 필요한 존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또 미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시즌2가 시작되죠. 그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 차례대로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대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09년 한창 KBS 입사해서 열심히 그 초년병 기자로 뛰고 있을 때 우리 김금혁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공부학번입니다. 제가 듣기론 정말 소문난 수재였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났나요?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 궁금해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김정은은 속으로 뭐 좋아할 것까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해리스보다 낫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일단은 뭐 최악은 피했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만약 해리슨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더라면 바이든 시즌2, 즉 북한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어졌을 테고, 북한은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이 오히려 이제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본인이 트럼프 1기 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도움으로 인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도 했었고, 또 싱가포르 회담이나 뭐 판문점이나 뭐 여러 가지 하노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다 가져왔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어떤 화려했던 시절이 지금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죽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의 그 영광을 좀 되살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북한도 다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도 상당히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진영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하마평뿐이지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간다는 아직 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특히나 이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해온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부분 트럼피즘,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완벽하게 발을 맞추는 사람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해서 과거만큼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노이 회담장 안에서 꺼냈던 이슈는 북한이 꽁꽁 숨기려고 했던 그 강선 지역의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시설만큼은 북한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북한은 미국이 이것을 알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보안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만큼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찝으면서 여기에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결국 저녁 식사까지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다 모든 걸 취소하고 돌아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이 하노이 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레버리지가 상당히 위축된 면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운둔의 왕국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근데 트럼프도 다시 김정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거나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 당선인의 그 측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각종 인터뷰나 과거의 어떤 그 발언들을 좀 보면 네. 현재 북한의 어떤 완전 무결한 그리고 이제 그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한 측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안보나 뭐 대북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우려의 시선으로 봤던 것이 저들 개개인의 의견일 것인가 아니면 저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통된 의견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예. 아마 그걸 가장 우려할걸요. 이 핵 확산 도민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불량한 국가들, 괴를 같이 하는 몇몇 국가들이 너도 가져? 나도 가질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정말 세계 정세에 큰 불안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접근법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곳 아닙니까? 네. 불량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곳이고 또 상당히 실패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곳인데 만약 그들이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어떤 빅딜을 통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것을 뭐 북미 협상이라든가 나아가서 뭐 북미 수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얻어내면 이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지켜보는 다른 불량 국가들은 그렇죠. 용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방식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보 당국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조야의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도 꾸준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의 가능성,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핵 군축 협상 및 핵 능력 제한 협상이 그렇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더 네. 이상의 핵실험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ICBM이라든가 혹은 고도의 어떤 핵 탄두 기술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모든 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다시 됩니다. 짜야죠. 네. 북한은 아마 그거를 빌미로 또 엄청난 대가를 얻어내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전혀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거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제일 불안한 건 대한민국이거든요. 결국 핵 군축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협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정말 전술핵 재도입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그때 열어놓고 우리도 예. 이제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북한이 또 미 대선 닷새전이었나요? ICBM 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정거리가 한 15,000km라 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예. 거리인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압박, 협박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남용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이 뭐 다양한 또 도발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남용과 대미용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ICBM은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19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발사를 해서 미국까지 도달하는 그렇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어떤 미사일 발사를 대선 전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핵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공정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네. 메시지를 받아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예. 이번에 화성 19형 발사할 때 보통 북한이 ICBM 발사할 때는 그 전에 그 연소 시험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진체가 잘 나가는지 잘 예. 작동을 하는지. 근데 이번엔 그걸 안 했어요. 예. 가능성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몰래 했거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뭔가 추진체를 받았거나 어느 쪽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연서 시험을 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열 때문에 우리가 탐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서 시험은 지하에서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서 시험은 보통 지상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네, 지하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는 마당에 연소 시험을 따로 몰래 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럴 만한 동기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1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파병이 이루어지고 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푸틴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화성 19형이 발사가 됐다라는 것은 의미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네.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탄두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주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추진체는 사실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위에 뭘 다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예. 위에 어떤 것을 달고 그것이 어디까지 날아가고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땅에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네. 북한이 영상으로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 러시아가 과연 그 기술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항상 외부의 적을 많이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독재로 체제를 끌어왔잖아요. 예. 지금도 뭔가 북한이 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좀 이런저런 좀 상식 이상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우크라이나전 파병부터 해서요. 지금 뭐 북한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확히 보고 계신 게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북한을 좀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북한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북한이 물론 독재 시스템이지만 그 독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나름 그들만의 상식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틀이라는 게 있었고 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갈짓자 행보고 현재 경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 북한이 2022년부터 네. 다양한 어떤 경제 조치들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근데 올해 초에 무슨 경제개발 계획 뭐 이거 연말까지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된 게 지금 있어요? 연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이 연말인데 그 올해 초에 만들었던 게 이제 지방 경제 특히나 지방의 어떤 그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 공장을 지방에 많이 짓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뭐 10에 20승 뭐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10년 동안 20개 만들겠다 뭐 그런 건데 사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장을 지으려면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자재도 들여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은데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철근 하나 들여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한테도 못 봤잖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약 2년 전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던 이 북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현재 단동에서 북한으로 나가는 모든 어떤 그 화물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에 포함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올해 초에 주민들을 향해서 거창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너무나 급하게 북한군 병력들을 파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급하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파병 초창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훈련을 받고 투입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2주 정도의 매우 짧은 훈련만 받고 정말 기본적인 제식 훈련만 받고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배경에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김정은이 연초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가치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성과에 쫓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병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러시아군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전술이 약간 1차 세계대전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좀 참호를 무식하죠. 하나씩 뒤지면서 네. 그냥 보병을 장갑차에 태워서 진지로 접근해서 약간 근접 전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근접 참호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군들이 많은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 전술이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네. 장갑차에 보병을 태워서 우크라이나군 진지 앞에 내리면 그 진지 앞에 내린 병사들이 그냥 총을 쏘고 들어가면서 진지 하나하나 뒤지면서 이렇게 참호 격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전술 때문에 하루에 약 1270명 정도의 러시아 군이 하루에만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인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인적 손실에 대해서 러시아도 이제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파병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파병은 아마 12,000명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하는 것은 단지 한 12,000명 정도를 파병했기 때문에 나는 생색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승리로 가져가야만이 김정은도 러시아로부터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흔히 속된 말로 뜯어낸다라고 하잖아요. 뭘 많이 해야 결국은 뜯어낼 수 있는 게 그렇죠. 많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든지 간에 북한군의 투입에 의해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0명은 사실상 소모 병력이고요. 이 뒤에 뭐 6만 명, 7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60만은 된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지금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현재 2년 지금 9개월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러우 전쟁이 한 2년 9개월 됐는데 예. 그동안 소모된 병력만 70만 명입니다. 물론 그 70만 명이 다 죽은 건 아닌데 네. 소모된 병력, 즉 부상당하거나 전투를 더는 치를 수 없거나 이런 병력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올 재수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없는 거죠.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바그너 그룹은 초기에 러시아의 어떤 그 전투의 선봉대로서 돌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바그너 그룹의 어떤 수장과 또 푸틴 사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쿠데타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이 해체 위기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서 이제는 뭐 시리아라든가 아프리카로 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참 웃긴 게 네. 이 바그너 그룹을 쫓아가서
예, 그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전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파병을 함으로써 얻는 대가가 월 300억씩 예, 북한으로 뭐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또 하나 유심히 보는 네. 게 환율이에요. 네. 북한 환율이 그렇게까지도 치솟던데 이러면 거의 나라 망하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안정화돼서 한 2.7배 정도인데요. 네, 아, 안정화된 게 그 정도입니다. 망하는 거죠, 금융위기네. 나라 네. 경제가. 정말 금융위기가 바로 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근데 현재 북한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약 2,000불 정도를 받거든요. 네, 파병된 북한군이. 근데 그 그렇죠. 2,000불을 북한군이 다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북한군의 뭐 가족이 가져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북한 당국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병 나간 군인 입장에서는 목숨을 목숨대로 잃되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구조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소모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북한 당국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요. 이것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도 불쾌하지만 아마 중국도 굉장히 불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을. 그 얼마 전에 네.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어떤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연합체 같은 게 네. 있는데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불난집에 불이 났다. 네. 근데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들으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네. 김정은에게 전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북한하고 중국이 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관계가 네. 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네. 이게 사실 그 조짐이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19년 중순쯤에. 그때 김정은이 정말 황제급의 의전을 갖춰서 시진핑을 극진히 대해줬었거든요. 네. 그때 그 대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났고 노딜러 끝났고 이젠 북한은 다시 중국밖에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넙죽 엎드린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때도 사실 중국의 어떤 재가를 받지 않고 김정은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번 길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북중 간의 모든 무역 관계가 다 단절되거든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코로나의 발원지가 우한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던 시기였는데 네. 북한은 코로나의 발생지가 중국이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그래요? 모든 북중 국경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인적, 물적 모든 교류를 다 차단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죠. 근데 북한 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대북 유엔 제재를 그래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네. 유지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저 김정은은 좀 확실하게 통이 크게 중국이 우리 편이면 유엔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은 러시아와 또 다른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유엔 제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는 좀 눈치를 보면서 지원을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유도리 있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은 그게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김정은이 좀 약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로 따지면 사실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훨씬 포션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근시안적인 거에 더해서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네, 그 감정적인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시야를 가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한반도 북부에 가지고 있는 그 이익과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한반도 북부에 가지고 있는 이익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익이고요. 네. 모스크바와 평양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이징과 평양은 다음에 하루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순망치안의 관계 때문이라도 네. 이 한반도 북부에 북한이 어느 정도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순응하는 좀 잘 따르는 그런 고분고분한 그런 네.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은 지금 그런 동생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듣는데 필요한 존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